두 분 선생님께서 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1세션의 그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세션, 2세션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간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1세션으로 들어가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 지금 그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럼 곧바로 제 1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은 코로나 대응과 한일 의료 체제와 관련해서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도쿄대학 보건건강추진본부 교수이신 야나기모토 신타로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휴먼 시스템 의학과 교수이시면서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진흥원장을 맡고 계신 홍일천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야나기모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나기모토 선생님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경제학과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도쿄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11년에 도쿄대에 부임하셨고 현재 도쿄대 보건건강추진본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된 전공 분야는 내과학 일반, 감염증 내과학, 건강관리학입니다. 그럼 야마모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도쿄대학의 야나기모토 신타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회의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일본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코비드-19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감염자 수, 또 사망자 수를 확인을 했는데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이 감염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이후에 여러분들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의 상황은 46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9천 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보게 되면은 인구는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추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는 것은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감염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적으로 발령을 했고 음식점의 영업 제한, 이동 제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감염자 수는 줄어들었고 5월 하순에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경제활동은 다양한 제한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7월에 다시 감염자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긴급사태 선언은 발령이 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3차 유행이라고 하는 감염자의 재확산이 10월경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염자의 급증에 따라서 1월에는 또다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이 됩니다. 이 긴급사태 선언은 얼마 전 이번 일요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의 증감에 연동이 되면서 입원 환자 수, 또 중증 환자 수, 이러한 숫자들도 증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의료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본의 의료체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비드-19와 별개로 일본의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의료는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공적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오는 일본의 유학생도 그렇고 거주자 전체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저소득층은 면제가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매달 한 수천 엔에서 몇만 엔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진찰을 받는 병원을 본인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본인은 30%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의료비는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보험 진료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의 일률적인 공정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같은 검사, 같은 진료를 받게 되면 대략적인 비용은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일본에서의 보험 진료의 비율을 보게 되면 치과, 미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보험 진료로서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관련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료법이라는 그 제도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종류 또 규모 등이 결정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자료와 같은 상황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인구당 병상수, 이 침대 수를 보게 되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사 수는 32만 명 정도인데 이것은 인구당 OECD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결핵병상 또 감염증 병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비를 한 것이고 어떠한 감염증,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 같은 이러한 상황에 제일 처음 대응을 하는 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평상시의 의료 제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팬데믹에 대한 그 의료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원래 2009년에 발생을 했던 당시의 신종플루를 계기로 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국가의 팬데믹 대책의 기본적인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의료보다는 사회에 있어서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항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증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보통 감염증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감염증을 분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에볼라 출혈열이라든지 천연두, 흑사병 이와 같은 중대한 질병은 일종 감염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아마비, 결핵, 디프테리아, 메르스 이런 것이 이종 감염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공중위생 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대응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료를 제공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원래는 지정 감염증으로 분류가 되었고 대응이 되었습니다. 지정 감염증이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하면 법률에 따라서 환자를 격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입원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의료 비용은 공적 비용으로 부담을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에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병상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증 병상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감염증법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신감염증 이런 곳에 대응하는 이러한 병상은 국내에 4개가 있고 병상에서 보면은 10개 병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종, 2종 이 감염증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00 병상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결핵 요양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10만 개 정도가 있겠고요. 일본은 아직 결핵 만연 국가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결핵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감염증 대응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장비 또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상도 또 만약의 경우에는 동원이 되는 그러한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정 감염증과 같은 감염증에 대한 검사는 제도상으로는 행정검사라는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환자의 자기 부담은 없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 이 보건당국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누구든 희망을 하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그 국한이 되는 형태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처음 사드 코비드2 검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PCR을 일부 시설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행정검사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사 체제도 확충이 되어 갔고 많은 민간 시설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을 활용을 해서 보험 진료를 통한 검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대단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고 싶은 사람들, 또 받게 하고 싶은 그러한 조직, 단체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행정검사 이외의 검사 체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코비드-19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이 취해지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행정검사를 받고 진단이 나오게 되면은 의료기관에서 발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환자는 요양 격리를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증이라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받는 보건소 의료기관은 환자 접촉자를 특정하는 이러한 것을 했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슬라이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병상 숫자를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상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감염증에 대응하고 있는 병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입원을 하는 병상이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일본에서의 환자 감염자 숫자 그리고 이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감염자 수는 회복한 분들의 숫자를 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월, 7월경 좀 그래프가 좀 작아서 몰려 있어서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때는 이제 규정대로 입원 요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병상 수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택 요양을 하는 환자들의 숫자도 늘어났고 입원자 수, 감염자 수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3차 유행, 올해 들어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 붕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병상 확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국공립병원이 적극적으로 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취해졌습니다. 일본의 의료기관이 70%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은 감염 대책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일반적인 의료, 또 수익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경영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곳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보험 진료의 수입인 이 진료보수, 수가의 특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산을 한다든지 또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하는 방안들도 강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쿄도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 상황과 유사한데요. 도쿄도는 특히 환자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상 수가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텔을 이용한 숙박 요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택에서 요양을 하는 환자 이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래 설계됐던 제도가 가동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몸 상태가 이상한 사람은 보건소 등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찰을 받았었는데 직접 의료기관에 간다든지 민간 의료시설을 활용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자택 요양 등등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가 요양 조정 등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보건소 숫자가 환자 숫자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이 잘 되지를 못하고 자택 요양이 길어진다든지 이러한 분들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신고를 한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이제 떠나기 때문에 보건소 지시가 없는 한 주치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사망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발생을 했던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코비드-19도 명확하게 이 법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강제력이 있는 조치도 취해지도록 도입이 되었고 2021년 2월에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감염증에 있어서 코비드-19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또 입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벌도 도입이 됩니다. 또 입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곳에 환자를 격리를 해서 감염 확대를 막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처벌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지의 신흥 감염증을 예측한 의료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적을 때에는 기존 제도로도 감염자 파악이라든지 감염증의 파악이라든지 조사 관리가 유용한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고 또 일정한 비율의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잠복 기간도 한 2주일 정도로 긴 편이고 따라서 감염 대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서 감염자 수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의료체제의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늦어지게 된 이유는 이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 제도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직이 되고 또 유연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제도의 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나기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그 의료 체제의 개요를 소개해 주셨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병상 문제 포함해 가지고 일본의 현상들,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세션은 각각 두 분 선생님께서 한국과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한국은 일본 쪽에 그리고 일본은 한국 쪽의 이 발제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그 비교와 그 관계의 관점에서 즉 이 비교에서 차이점 또는 그 공통점을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연후에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방식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협력 가능한 아이템이나 분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 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조금 의문으로 남아있던 것들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코멘트와 질의 응답 시간을 먼저 좀 갖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받아서 다시 선생님들께 드리고 이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홍윤철 선생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진흥원장이십니다. 홍윤철 선생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인하대 의과대 교수로 재직한 다음에 2004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된 전공 분야는 환경유전역학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올려주시지 않으시나요? 화면 누가 받아서 이쪽에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다무라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선생님? 제가 그렇게 진행되는 줄은 몰라서. 네.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좀 약간 세이브 해주셨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규정 교수님 혹시 그 사이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김현수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김현수입니다. 남각 교수님 아주 강의 잘 들었고요. 저 남각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face-to-face education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 내에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액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좀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남각고 선생님 지금 준비되시나요?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현수 위원장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대 같으면 각각 대학에 가서 심포지움도 직접 하고 또 학생들이 교환 유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백신도 이제 맞기 시작을 했고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첫 번째 백신을 맞았거든요. 팔이 좀 아프긴 했는데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백신 맞으려고 기다리는 참이거든요. 이렇게 백신이 다 접종이 되면 예전처럼 아마도 서로 간에 왕래도 하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심포지움도 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 이러한 IT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전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류를 계속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요, 좀 더 김연수 원장님한테도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혹시 홍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로 질문을 좀 할 게 있어서요. 네. 일단 홍윤철 교수님 강의만 듣고 남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이런 한일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는 좀 미래를 같이 보면서 서로 미래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의 발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의료 체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코로나 현황도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코로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패턴을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퍼스트 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두 번째 세컨드 피크 그리고 작년 겨울쯤 해서 서드 피크가 있고 지금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더 커다란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400명대에서 계속 400명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제 날짜로 사실은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는 10만 명을 이제 넘게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죠. 주로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많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발달돼 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실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사망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이 코로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코로나의 그 사망률을 가지고 우리가 발생자 또는 환자에 대한 대응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미국과 스웨덴, 유럽 등과 비교해서 사망률이 100만 명당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본 그림입니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100만 명당 649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338명, 독일, 노르웨이, 한국은 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전반적인 대응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만이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오른쪽 동그라미는 미국과 또 유럽 등의 여러 나라의 사망자를 X축으로 이제 본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사망자 숫자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일본 다 비교적 매우 적습니다. 한편 Y축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본 것인데요. 말하자면 맨 위에 이제 중국에서 보면 0이라고 있는 것은 GDP가 중국이나 베트남 사실 GDP가 감소하지 않은 그런 나라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조금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만큼의 감소는 없어서 환자 발생도 아시아에서 비교적 잘했고 또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적었다. 그만큼의 대응을 아시아가 좀 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성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럼 성과를 얻었느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3T 플러스 2P를 얘기합니다. 3T는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고 이런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를 비교적 잘했다 이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P는 퍼스널 프로텍티브 메이저, 그다음에 퍼블릭 헬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와 같은 그런 개인 보호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공공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적 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중에서 이제 테스팅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보통 흔히 알려지기를 이제 한국에서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림을 보면 한국은 고동색으로 보이는 브라운색으로 보이는 밑에서 두 번째 커브가 이제 한국 커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팅 숫자가 그렇게 늘지 않고 대개 유지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보면 테스팅 숫자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테스팅의 숫자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단위 인구당 숫자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테스팅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미국과 영국이 잘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앞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국과 한국은 첫 발생자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왔지만 한국은 테스팅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고 미국은 거의 한 달 뒤에 그 정도의 테스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테스팅 시점이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테스팅 숫자를 늘렸지만 그것만 갖고 대처하기는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의 그림은 이제 그 발생에 대한 것이고요. 밑에 그림은 사망에 대한 것인데요. 미국과 유럽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유럽을 보시면은
초기에 환자가 많이 늘었다가 다시 줄고 다시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이런 패턴이죠. 밑에 사망을 보시면 초기에 환자가 늘면서 사망도 역시 늘지만 그러나 사망자 숫자는 그 이후에 환자 증가처럼 다시 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초기에 대응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늘지만 발생이 는다고 하더라도 의료적 역량, 의료적 대응을 잘하면 사망이 같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생 환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응, 의료적 대응을 잘하는 것이 사망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다 잘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는 작년 3월에 말하자면 퍼스트 피크에 대한 그림이고 작년에 3월에 이제 대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클러스터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 파란색 그래프는 환자가 생기면서 집에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선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생활치료센터라 그래서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 집과 병원의 중간 형태로서 입원해서 관찰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환자가 대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실은 의료적 역량도 바로 따라가지 못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때 코로나19에 의한 상황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 의한 추가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의 대응 능력을 빨리 이제 증가시키면서 그 환자들이 병원을 입원하면서 이 파란색 라인이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능력도 커지면서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망률 자체를 충분히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었고 이제 퍼스트 피크에 생겼던 일이고 세컨드 피크나 서드 피크는 퍼스트 피크보다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자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추가 사망이 생기는 일은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나눠서 관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고 환자 숫자가 줄어들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전략, 즉 강화와 완화를 환자 숫자에 맞춰서 하는 전략을 대개 2주에 한 번씩 조절해 가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환자를 어느 정도는 안정성 있게 관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환자가 생기는 장소를 보면은 의료기관, 또 요양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 모임, 그 다음에 종교활동, 사업장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이 환자 발생을 많이 하는 곳이고 또 그런 장소에 또 초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더하기 또 정밀 방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이런 이제 유형별 집단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서 각 위험도에 맞게 방역 지침을 내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하는 수단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에 대한 관리로 인해서 비교적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과는 요약을 하자면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제 방역 대응을 잘했다. 그다음에 치명률이나 사망률이 적은 것은 의료적 대응을 잘했다. 경제 피해가 적은 것은 사회적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좀 한국이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잘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은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겪기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한국 사회는 호되게 이런 전염병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발생자는 186명이고 사망자는 32명이었지만 몇 달 동안 한국 사회는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한 말하자면 그 고통과 또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리됐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코로나19 때 초기부터 작동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 코로나19가 끝이냐?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거의 5, 6년에 한 번씩 이런 전염병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번 전염병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타당한 그런 예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현재 대응 전략은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그 집단 면역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것이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매우 빨리 만들고 그것을 백신을 다 나서 집단 면역을 이루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매우 잘하는 국가에서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백신 전략은 미래의 충분한 대응 전략이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염병 시대 또는 만성질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신종 전염병 또는 퇴행성 질환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데 물론 그것은 의료기술의 발전 또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의료에 대한 개념도 이제 바꿔서 이제는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이 전염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도 더 많이 또 빨리 경험을 했습니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새로운 의료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19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또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집단 역시 노인 인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문제도 같이 우리가 코로나19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 일본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저희 한국보다 거의 10%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령화 속도로만 본다면 또 한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왼쪽 그 그림에 두 개의 바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같이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응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또 의료 전달 체계에서 의료 협력 체계로 이렇게 개념적인 전환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의료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모니터링 또 부착형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집도 화장실 지금 조금 그 와이파이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는 화면이나 음성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다른 분들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네. 지금 예, 예, 그럼 홍일천 선생님 발제가 끝난 걸로 이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잠시 여기에서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아직 발제하고 계신가요? 네, 잠깐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의료가 커뮤니티도 바뀌고 또 의료도 바뀌고 의료가 근거리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차 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의료의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환자를 근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상급 종합병원이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의료의 단순한 전달 체계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1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상급 종합병원까지 분산형 의료 체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같을 때 병상 부족의 상태는 사실은 한쪽은 의료 자원이 남아들고 한쪽은 부족한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분산돼서 의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기술이 아마도 의료 플랫폼이라고 생각되고 의료 플랫폼 기반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미래에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과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협력이 몹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호 간의 코멘트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나기모토 선생님께서는 그 한국의 의료 체제 대응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혹시 들었던 생각들이 있으시면은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홍일천 선생님께서는 야나기모토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시면서 느낀 것들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한 가지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비전문가고 문외한입니다. 그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한일 간의 관계나 비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간혹 Our World in Data 같은 그 국제 비교가 가능한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을 좀 이렇게 확인해보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나 이런 거에 착목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의외의 발견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은 이제 의외도 아닙니다만은 국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정도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국경을 차단을 해서 서로 굉장히 일국적인 시스템으로 이거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국제 비교 속에서 봤을 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한국과 일본의 뭐 의료 체계가 비슷한 건지, 뭐 사회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기는 건지, 뭐 생활 습관 포함해서요. 뭐 그런 건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은 저의 이러한 관점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인지, 뭐 이런 아주 소박한 비전문가로서의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두 분께서 혹시 지견이 있으시면은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홍일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오히려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세계의 인류 공통의 어떤
지혜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드러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야나기모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느낀 것들이 있으시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우선 홍윤철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의료제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될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이야기를 전개를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 그리고 차이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폐쇄한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감염자 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된 상황에서 3월 말에 감염 확대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이 확대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감지되지 않은 그런 감염자가 사회 안에 이미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로부터 감염이 확대되면서 때때로 많은 감염자로서 이제 그분들이 숫자적으로 파악이 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나라도 그렇겠지만 원래 감염자 수를 어디까지 억제를 하느냐라는 것이 그 후의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 홍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항목으로서는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이렇게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이거는 일본과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 방법은 꽤 많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PCR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PCR 할 수 있는 건수도 굉장히 많은 숫자 할 수 있는데 제도상의 문제로 환자분 검사, 의료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한정된 숫자로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적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이제 그 청취 조사를 해서 자기 신고에 따라서 이제 관련성을 이렇게 추적하는 형태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미 지금 현재 감염자 수로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타겟을 포커싱을 해가지고 트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한국에서의 트레이싱에 관한 특별한 툴이라든지 실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행정력 같은 것,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안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의 병상수, 캐퍼시티를 늘리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방식을 가지고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히 드리자면은 지금의 질문을 갖다가 소개드리자면은 한국과 일본이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방식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PCR 검사 같은 데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보건소에 개별적으로 자진해서 와서 신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점에서도 초기에는 가능했습니다만 점점 잘 안 되는 방식으로 이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어쩌면 강제력의 유무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병상수의 문제에서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병상수 캐패시티를 늘리는 데 성공한 것 같다. 일본이 조금 이 점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거꾸로 이제 홍일초 선생님께서 일본 쪽에 묻고 싶은 것들 또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질문들 大変重要なご質問いただきま 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키워드를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병상 대응이 어땠는지 등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의 전략은 아마 다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국민들이 그것을 얼만큼 이해하고 따라오고 또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이제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메르스라고 하는 사건을 몇 년 전에 겪으면서 국민들이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질병 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지금 질병청으로 승격했습니다만 그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전염병 대응 프로토콜을 이미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어느 병원에 초기에 입원시키고 또 어떤 절차로 검사하고 하는 프로토콜이 다 이미 있었고 사실 그것에 대한 매년 예행 연습도 1년에 4차례 하고 있었어 이제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 환자 발생이 초기에 아주 많이 발생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작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참여도 높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건소마다 또 병원마다 검사 시설을 쭉 갖추고 갔을 때 국민들은 사실 자발적인 참여를 상당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검사 시설을 굉장히 빨리 늘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시설이 초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정도로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한편 그러면 여기 행정적인 강제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특히 이제 트레이싱에 있어서 저희가 그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환자의 위치 추적, 또 환자와 접촉된 사람들의 추적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사생활의 침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도 사실은 메르스 때 이미 사회적 논의를 상당히 거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충분히 그 트레이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병상 대응도 제가 그 대구에서 병상 대응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한 일주일 동안의 혼돈 시기가 좀 있었고 그렇지만 공공병원의 병상들을 동원을 그다음부터 했습니다. 근데 공공병원의 병상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일본은 거의 30%인데 사실 저희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밖에 안 되지만 그 병상들을 충분히 잘 이제 활용을 했고 또 그중에 뭐 우리 또 서울대학교 병원도 우리 김현수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또 협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병상 대응을 초기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대유행이 있을 때, 3차 피크가 있을 때는 그거 갖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는 민간병원, 민간 종합병원의 병상도 병상 대비 1%는 이 코로나 병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해서 민간병원의 협조 같이 얻어서 3차 피크는 굉장히 큰 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대응에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고 현재까지 그래서 병상의 여력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 드렸고요.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사실 코로나만은 아니고 제가 발표 중에 노인 인구 문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새로운 의료 체계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늘어나면서 느끼는 문제인데, 일본은 사실은 저희보다 10년 먼저 이 문제를 겪고 잘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래에 이런 전염병과 또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홍일천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고령화 시대 이 의료 체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듣는 걸로 해서 1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나기모토 선생님,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질문 감사합니다. まずは私の質問に対して제 丁寧にお 질문에 答えい 대해서 ただき、本先 아주 生ありがとうござ 자세하게 います。 설명해 주셔서 本先生のお話 감사합니다. で、MERSの経験を経て、 홍 韓国 선생님 が今回 말씀에서 の対応 메르스 になっ 경험을 ているという 통해서 ことを伺うと、 한국이 日本も 이번 대응을 COVID-19 の経 하셨다라는 験を 말씀을 経て、 들었는데요. 次は 일본도 이 もう 코로나 少しいい 경험을 対応ができ 통해서 るのではないか 다음에는 と、 좀 少 더 し希望を持ちまし 좀 た。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お尋 않을까라는 ねの件 희망을 に関 갖게 してですが、 되었습니다. ご指摘のように、 말씀하신 高齢者が 질문하신 日本 내용에 は増えてき 대해서 ています。 고령자는 長生 말씀하신 き 대로 す 일본에서 れば 늘어나고 するほど、 있습니다. 実 장수를 際に 하면 は 할수록 医療費もかか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의료 비용도 많이 들게 医 됩니다. 療の問題としてはやはり医 의료 療費の問 문제로서는 題が非常 역시 に大きくな 의료 っていま 비용 すので、 문제가 가장 こ 큰 の部分を 문제라고 ど 할 の 수 ように解 있겠습니다. 決していくか 따라서 とい 이 うのは 부분을 未だ 어떻게 に 해결할 回答の 것인가 ない 하는 状況 것은 ではあります 아직 が、 해답이 日 없는 本の場合 상황입니다. には、 하지만 일본에서는 以前は、医療と 예전에는 介護と言われる 의료와 その生 개호라고 活をサ 하는 ポートするような部分 생활을 の 지원해주는 부분에 境目があまりはっ 있어서의 きりしていません 그 でした。 경계가 今 명확하지가 はここをは 않았었습니다. っきりと 그런데 切り分 지금은 け 이 て、 경계를 医 명확하게 療 나누어서 費の負担の制 의료 度も 비용의 分けてい 부담 ます。 제도도 こうする 분류를 ことによっ 했습니다. て、 이렇게 財 함으로써 政的に医療を持 재정적으로 続可能に 이 するための 의료를 지속 取り組 가능하게 みという 할 こ 수 とを 있도록 하는 進め 그러한 ている 대응들을 というのが 추진하고 一つかと思いま 있는 す。ま 것입니다. た、 그것이 한 가지가 なる 있겠고요. べく高齢者の 그리고 健康 가능한 な状 한 態を維持するための 고령자가 施策という 건강한 のはいろい 상태를 ろ取ら 유지할 れ 수 てい 있도록 ま 하는 すが、 그러한 これ 제도들도 の実効性、 취하고 成 있습니다. 果が 이것도 실효성,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감염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 결핵이 많은 나라입니다. 연간 2만 명 정도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비교하면은 아마 5배,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 결핵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이 고령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전국에 어느 정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핵은 공기 감염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감염 대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PPE 준비 등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지금 현재도 코비드19 대응에 동원이 되고 있는 곳들이긴 하지만은 고령자에 대한 감염증 대책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응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뚜렷하게 고령자에 대한 대응이 감염증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많이 추진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좀 있는데요. 혹시 기조 강연 해주셨던 김현수 선생님, 혹시 남각구 선생님, 뭔가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초기에 대응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서구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보건소라는 조직이 꽤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이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서구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전체적인 일본과 한국이 서로 국경도 폐쇄되어 있고 이렇지만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임상적인 결과 또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국민들의 인식의 공통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두 가지 요인이 이러한 비슷한 임상 결과 또 비슷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남가구 선생님 한두 마디 있으실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我々、これまで 저희 지금까지 의료 시스템이 약한 것은 그 시골 그 지역이고 지방이고 굉장히 그런 쪽에 힘을 주력해 왔는데요. 이번 그 코비드-19에서는 대도시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대도시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셔서요. 대단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입각을 해서 의료 자원 배분, 어떤 부분의 의료를 강화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제고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제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1월 달에 누적 감염자 수가 7명이 된 날, 신형 코로나 결핵 등 이 2류 상당의 지정 감염증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감염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입원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응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채로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 후생성은 보건소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간에서 그러한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법제도에 강력히 규정되는 일본의 감염증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지금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야나기모토 선생님께서 혹시 대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정 감염증이 되고 나서 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에 나중에 대해서는요 지적하신 것처럼은 이제 그런 검사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늘어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초기부에서는요 병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포감,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대다수가 검사는 받고 싶은데 갑자기 받지를 못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각 현에 있는 위생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하지 못했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러 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 실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검사를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단은 사회라고 할까요? 국가의 제도상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의료를 받고 불이익한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사회로부터의 차별 같은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이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매일매일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발제와 질의응답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건드려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의식하면서 이 인류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지혜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저희들한테 중요한 문제들을 던져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강연 포함해서 네 분 선생님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바로 2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체되었습니다만, 예,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